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의 남쪽 바닷가 마을에는 강대라는 어부 청년이 살았습니다. 강대는 어릴 적 거센 풍랑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습니다. 할머니는 늘 강대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강대의 쓸쓸함은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용감한 어부가 되었지요. 강대는 병든 할머니를 위해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큰 고기를 잔뜩 잡아 오겠습니다. 얘야, 날 위해 무리하지 마라. 너도 네 몸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할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하지요. 강대는 어려운 형편에도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날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하였습니다. 강대야, 바다 날씨가 심상치 않구나. 오늘은 그냥 쉬거라. 비야 늘 오는 것이지요. 큰 고기를 잡아야 보약도 한 첩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만류에도 강대는 그물을 둘러매고 부두로 향하였습니다. 항구의 어부들은 하나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태풍이라도 몰아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나가야지. 이러다 며칠씩 못 나가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잖나. 강대는 거센 바닷바람을 맞으며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점점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강대는 물살을 가르며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강대와 어부들은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겼습니다. 비록 날씨가 굳었지만 오늘따라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강대야, 오늘은 운이 좋구나. 고기가 이렇게나 많이 걸렸어. 이만하면 장터에 내다 팔아도 제값을 받을게야. 강대도 더욱 열심히 손을 놀렸지요. 오늘은 할머니께 제대로 된 약을 사다 드릴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순간 거센 바람과 함께 검푸른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째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바다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심할 줄이야. 이내 바다는 거친 파도에 휩싸였지요. 바람이 돛을 찢을 듯이 휘몰아치고 배는 거세게 출렁거렸습니다. 다들 조심하십시오. 노를 꽉 붙잡으시오. 어부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지탱하려 했으나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 아래서 배는 점점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아재 조심하세요. 어부 한 명이 파도에 휩쓸릴 위기였지요. 날쌘 강대가 달려가 어부를 구했습니다. 허나 또다시 밀어닥친 파도에 그만 강대가 휩쓸리고 말았답니다. 하늘에선 쉴 새 없이 비가 내리고 파도는 집채만 했습니다. 강대는 열심히 헤엄을 쳤지만 결국 기절하고 말았지요. 한참 뒤 강대는 모래밭 위에서 정신을 차렸지요. 간신히 눈을 떠보니 눈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는 모습이 영락없는 귀신이었으니까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라. 여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제가 귀신이면 이리도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대는 분명 귀신이 틀림없소. 이리 아리따운 여인이 어찌 바닷가에 홀로 서 있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인상을 팍 쓰더니 옆에 있던 바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찬물을 강대의 얼굴에 와락 끼얹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이 들었으면 나를 따라오세요. 여인의 뒤를 따라가니 작은 초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나무와 갈대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초라한 집이었지요. 누가 만들었는지 오지게도 어설프구려. 어설퍼서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 섬의 집이라곤 이거 하나뿐이에요. 얼어 죽기 싫으면 군소리 말고 들어오셔요. 강대는 찔끔하고는 초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초막 한켠에는
작은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대는 불가에서 옷을 말렸지요. 그런데 처자는 누구시오? 어찌 이런 외딴 섬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것이오? 여인은 화롯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네 부사 대감댁의 여종이에요. 한 달 전 심부름을 나갔다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이 섬에 오게 되었지요. 나는 통영에서 배를 타던 어부 강대요. 어젯밤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말았소. 험한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니 천운이 따랐다고 생각하셔요. 그러게 말이오. 우선 배가 고플 터이니 요기를 하시지요. 춘매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촐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가에서 캔 조개와 해삼을 넣어 끓인 국이 담겨 있었지요. 이 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끓인 것이니 좀 드세요. 강대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국을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국물 맛이 온몸을 푸근하게 감쌌습니다. 강대는 국을 한 그릇 비우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강대와 춘매는 초막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였지요. 바깥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초막에 스며들어 바닥을 적셨고 어느새 방 안은 축축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는 혼자 계실 할머니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는 강대 걱정에 밤에도 잠을 못 주무실 터였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데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초막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모닥불마저 꺼져버려 사방이 어두웠지요. 강대는 곁에 누운 춘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추운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떨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춘매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이렇게 두었다가는 그녀가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대는 그녀를 조심스레 안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강대는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온을 전해주려 하였답니다. 강대는 밤새 춘매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머릿속은 오직 그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춘매의 떨림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이 되자 비바람도 잦아들었습니다. 그제야 강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른 자리로 옮겨 눕혔습니다. 강대는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에서 춘매의 얼굴은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곱기는 참으로 곱구나. 바닷바람을 맞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단아한 얼굴, 길게 내려온 속눈썹, 오뚝한 콧날, 곱게 담은 입술까지. 강대는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밝고서야 춘매는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춘매 처자, 정신이 좀 드시오? 여긴 어디입니까? 아직 섬 아니오. 그렇군요. 날이 개었으니 지금이 떠날 기회요. 내가 뗏목을 만들겠소. 저도 돕겠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던 춘매는 그만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누워 계시오. 뗏목은 내가 준비할 것이오. 춘매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대는 바닷가 근처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를 베어 적당한 크기로 다듬고 칡넝쿨을 엮어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일하니 땀이 비 오듯 흘렀지요. 허나 강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럴듯한 뗏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사히 육지까지 갈 수 있겠구나.
강대는 뗏목 위에 식량과 물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조심스레 뗏목에 눕혔습니다. 이러다 물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안심하시오. 내가 저어갈 것이니 걱정 마시오. 그리하여 강대는 긴 장대를 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강대는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강대는 통영에서도 손꼽히는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기에 이 정도의 항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나아가자 저 멀리 육지가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무태 도착할 수 있겠구나. 뗏목은 점점 육지로 가까워졌고 마침내 얕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강대는 뗏목을 끌고 해안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조심스레 안아 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걱정 마시오. 이제 육지에 도착했다오. 다행히도 도착한 곳은 부산포 근처였지요. 강대는 곧바로 동네 부사부터 찾았습니다. 춘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부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왔답니다. 자네가 춘매를 구해준 사내인가? 그렇습니다. 나으리.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중 춘매 낭자를 만나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 애를 많이 썼다. 우리 춘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이구나. 네? 우리 춘매라니요? 몰랐는가? 춘매는 내 딸이라네. 강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 애는 내 하나뿐인 딸이라네. 재작년에 남편을 잃고 그동안 친정인 이 집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네. 하도 기운이 없어 보여서 내가 뱃놀이라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는 안타까운지 곰방대만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후처 부인을 불렀지요. 임자, 나는 한동안 자리를 비워야 하오. 동네 곳곳에 폭풍으로 망가진 곳이 어디 한둘이어야지. 동네를 다스리는 벼슬아치로서 이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민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후처 부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그럼 언제쯤 오십니까? 배를 타고 인근 섬까지 돌아야 하오. 해서 일을 다 마치려면 한 달은 걸릴 것이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임자가 춘매를 잘 보살펴 주시오. 동네 부사는 백성들을 돌봐야 한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자네도 머무르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머물다 가게나. 그리고 나 대신 춘매를 잘 살펴주게나. 예, 나으리. 맡겨주십시오. 헌데 동네 부사가 나가자마자 후처 부인의 눈매가 사나워졌습니다. 그런데 자네, 춘매와 섬에서 나흘이나 지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소상히 말하도록 하게. 후처 부인은 매섭게 강대를 몰아붙였지요. 강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춘매 낭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나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인가? 낮이고 밤이고 함께 있었다면서. 그때였습니다. 춘매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새어머니, 이분 덕분에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대님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바닷속에서 떠내려 갔을 것입니다. 아니,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말대꾸를 하느냐? 후처는 손수건을 힘껏 움켜쥐며 화를 사겼습니다. 강대 자네는 이쪽으로 좀 와보게. 춘매를 방에 눕히고 후처 부인과 강대는 안채로 향했지요. 춘매는 수절한 지 3년째다 이 말이야. 남자가 그리워질 때도 되었으니 둘이 뭔 짓을 했을지 어찌 아느냔 말이다. 그러니 내 조사를 마칠 때까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강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네 부사의 후처가 내린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마님, 저는 오늘 밤 어디에서 묵어야 하겠습니까? 별채 방이 비어 있으니 거기서 자거라. 대신 불은 피우지 말거라. 아니 마님, 이 밤에 불 없이 지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춥거든 내 방으로 오거라. 강대는 순간 기겁하였지요.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겠지요?
못 들었느냐? 밤이 너무 춥거든. 내 방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았느냐? 아니 마님, 제가 감히 마님 방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춥다면 별채에서 견디겠습니다. 그러자 후처는 날카롭게 소리를 빽 질렀지요. 무엇이? 춘매랑은 나흘이나 한 방에 자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니깐요. 그러면 내 방에서 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내가 직접 너를 시험해 볼 것이니라. 그러니 몸을 깨끗이 씻고 자정이 되기 전에 내 방으로 와야 할 것이다. 후처는 단호하게 말을 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대는 난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는 우물가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깨끗이 몸을 씻었습니다. 손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가웠지만 후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강대는 망설이며 후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마님, 목욕을 마쳤습니다. 그래, 그럼 안으로 들어오거라. 강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하여 왔습니다. 흥, 그건 일단 되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일단 이쪽으로 오거라. 강대는 당황하여 쭈뼛거리며 다가갔답니다. 자, 어서 내 곁에 눕거라. 강대는 겁먹은 얼굴로 살며시 몸을 눕혔습니다. 누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다더냐? 왜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것이냐? 그러더니 후처 부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강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순간 강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후처의 손이 아래로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찔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사내의 그것을 여인의 손에 잡혀본 강대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님, 송구합니다요. 강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바지춤을 끌어올렸지요. 그러더니 그대로 방을 박차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니, 강대야, 어딜 가느냐? 돌아오란 말이다. 강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동네 부사의 후처는 허탈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저런 놈이 사내란 말이냐? 어째 줘도 못 먹는단 말이냐? 그러더니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내답게 생겨서 내 가슴이 설레었건만 어찌 저리 순박할 줄이야. 그녀는 처음 본 순간부터 강대에게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답고 헌칠한 강대에게 첫눈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강대는 후처 부인의 방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뒷덜미가 서늘하고 땀이 식으며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도망치듯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이고, 요괴 소굴이 따로 없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던 강대는 문득 춘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유일하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춘매뿐이었으니까요. 강대는 조심스럽게 춘매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춘매, 자고 있소? 춘매의 방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강대는 머뭇거리며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아랫목에 불을 넣어둔 듯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강대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았습니다. 강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몸을 잔뜩 움츠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따뜻하구려. 이리 좋은 곳을 놔두고
애먼 곳에서 얼어 죽을 뻔했소. 춘매는 앉아 있다가 강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제 방까지 오셨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강대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춘매는 쩔쩔매는 강대가 귀여운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혹시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오셨나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내가 춘매를 어떻게 하다니. 강대는 손사래를 쳤지요. 헌데 춘매는 오히려 한숨을 쉬며 눈살을 귀엽게 찌푸렸답니다. 아니, 이 바보 같은 사내를 봤나? 그럼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강대는 멍한 표정으로 춘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바보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춘매는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고, 이 맹추 같은 사내야. 그걸 어찌 제 입으로 말한단 말입니까? 강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춘매가 갑자기 강대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손을 뻗어 강대의 아랫도리를 단단히 움켜쥐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가만 계시오. 춘매는 손에 힘을 주며 결코 놓아줄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강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참말로 이것 좀 놔주면 안 되겠소. 아프단 말이오. 가만 계시오. 춘매는 절대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대도 점점 달아올라 사내의 본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강대의 본능은 춘매를 처녀에서 여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헌데 강대의 것이 실로 보통이 아니었지요. 그리하여 춘매는 또 까무러치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강대가 방을 나선 후에도 잠이 오질 않던 후처 부인이 밖으로 나왔다가 두 사람의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놈을 목욕까지 시켜놨더니만 내게서 도망쳐 춘매한테 갔단 말이냐.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후처 부인은 그야말로 죽수억에 줬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대를 결국 춘매가 차지한 꼴이었으니까요. 동이 떠올라 밖으로 나왔던 강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후처 부인이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아니십니까? 그래, 씻겨놨더니 결국 춘매에게 간 것이냐. 마님 그런 게 아니옵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란 말이냐. 후처 부인은 불같이 노하며 강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내 너를 이대로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거라. 후처 부인의 명령에 강대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저에게는 홀로 계신 병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가봐야 하옵니다. 그것은 네 사정이고 내가 내 집에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할 것이야. 그때 춘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어머니, 어쩐 일이신지요? 춘매의 말에 후처 부인은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냐. 남편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이번에는 하찮은 뱃사람까지 홀리니 그리도 좋더냐. 아니, 새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셔요? 시침이 떼지 말거라. 내년이 서방을 잡아먹을 줄은 알았지만 이제는 집에 들인 손님까지 집어삼키겠다는 것이냐. 춘매는 후처 부인의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새어머니, 제가 언제 서방을 잡아먹었습니까? 남편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춘매는 치미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년이 독하니 병이 더 깊어진 게 아니냐. 이제는 이 집에 온 사내까지 홀려서 이번에도 어찌하려는 것이냐. 내년 같은 여자는 누구에게나 화를 부를 것이야. 춘매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지요. 그때 동네 부사의 머슴 말코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엇이 큰일이란 말이냐. 글쎄 대감어른께서 타신 배가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십니다요. 뭐라, 대감어른이 배를 타고 돌아오시다가 그리 되었다는 것이냐?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배가 암초에 걸렸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처 부인도 춘매도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자라난 뱃사람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대와 두 여인은 한달음에 바닷가로 달려갔지요. 강대는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파도를 살폈습니다. 멀리 배가 암초에 걸려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대는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대는 배에 올라타자마자 암초에서 배를 빼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젊은이, 네가 어찌 이곳까지 온 것이냐? 대감어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말대로만 따라 주십시오. 강대는 노를 단단히 쥐고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과 사투를 벌이며 강대는 배를 암초에서 조금씩 밀어내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암초를 벗어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동네 부사의 배가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자 후처 부인과 하인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무사하십니까? 무사히 돌아왔네. 이 모든 것이 저 젊은이 덕분이네. 동네 부사는 강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네. 참으로 고맙네. 동네 부사를 멋지게 구해낸 강대를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식사가 마련되었지요. 강대는 상위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저를 위해 차려주신 것입니까? 그럼요. 저를 살려주셨으니 이 정도는 차려드려야지요. 그러게 말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리께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셨을 것이야. 강대는 감사한 마음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음식이 어찌나 맛있는지 정신없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밥상은 태어나 처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하신 겁니까? 춘매는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고 후처 부인은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춘매와 내가 같이 준비했지. 이 아이가 손재주가 좋아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고 나는 고기를 손질하였단다. 강대는 영업 후 술잔을 기울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후처 부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 자신이 춘매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춘매야,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심했지. 너를 그리 몰아붙일 것이 아니었는데 감정이 앞서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저 또한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열었으니 다행이지요. 해묵은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부사는 술잔을 비우고 나서 강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가 목숨을 구했고 집안의 화목까지 되찾았구나. 내 자네를 위해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구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아라. 강대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내일 뿐이온데 어찌 소원을 감히 청할 수 있겠습니까? 강대가 말을 흐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춘매가 답답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이 우둔한 사람 같으니 어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나랑 혼인하게 해달라고. 강대는 춘매의 돌발적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왜요? 싫어요? 나랑 혼인하기 싫어요? 춘매가 잔뜩 뾰로통해져서 눈을 부릅뜨자 강대는 더욱 진땀을 흘렸습니다. 동네 부사는 재미있었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하, 내 딸이 이리 적극적인데 자네가 거절할 생각이더냐? 강대는 당황한 나머지 동네 부사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나리. 저도 춘매 아씨를 흠모하고 있었사옵니다.
만일 나리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 춘매 아씨를 모시며 성심껏 살아가겠나이다. 그래, 자네처럼 믿음직한 사내라면 내 딸을 맡겨도 좋겠구나. 춘매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이젠 내가 안심할 수 있겠어. 후처 부인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 것이냐, 춘매야? 예, 새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후처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러하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그녀는 잠시 강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대 네가 춘매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마님. 제 목숨을 걸고 춘매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후처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춘매야. 네가 이제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다. 후처 부인은 춘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껴안았습니다. 이제 너도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네 앞날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동네 부사는 손을 들어 선착장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간 만든 듯한 멋들어진 고깃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강대는 한참 동안 배를 바라보다가 이내 동네 부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부사는 강대와 춘매의 혼인을 흔쾌히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대와 춘매가 살 깨끗하고 널찍한 기와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강대가 평생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멋들어진 고깃배 한 척을 내어주었습니다. 강대는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니 물고기가 왕창 잡혔습니다. 아주 배가 넘칠 지경이었지요. 이제 강대는 더 이상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튼튼한 배를 가지고 풍어를 맞이하는 어부 선장이 되었지요. 그리고 강대와 춘매는 성대하게 혼례를 치렀답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혼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서방님, 어서 제 치마를 올려주세요. 아, 그래, 알겠소. 뭐 하느라 이렇게 늦어요. 나머지도 빨리빨리 벗기세요. 알겠소. 그리하여 두 사람의 신방에서는 밤새 절구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찌나 요란한지 구들장이 내려앉을 지경이었답니다. 그렇게 황홀한 밤이 새벽까지 이어졌지요. 강대는 폭풍우에 휩쓸려 이름 모를 섬에서 춘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춘매를 구해주며 동네 부사댁과 인연을 맺었지요. 그 인연으로 동네 부사까지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바닷가의 어부 강대는 이제 아름다운 아내 춘매를 얻고 튼튼한 배를 얻어 훌륭한 선장이 되었답니다. 이후로 둘은 100년을 해로하니 그 행복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때때로 인생은 거대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곤 합니다. 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아무리 심한 풍랑이라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먼 옛날 경기도 파주 땅에는 탁봉이라는 장돌뱅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탁봉이네는 땅 한 뙑이 없는 집이라 농사 대신 보부상을 하며 먹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장가는 꿈도 못 꿀 지경이었답니다. 하루는 탁봉이가 경기도 일대 장터를 돌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로구나. 오늘까지 최진사 댁에 대두 한 섬을 옮겨드리기로 하였는데. 성질이 더럽기로 소문난 최진사는 일이 하루만 늦어도 불호령을 내리곤 하였지요. 아버지는 누워 계셔요. 지가 댕겨오지요 뭐. 그래 네가 좀 다녀오거라.
최진사께서 묻거든 허리가 낫는 대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맡겨두셔요, 아버지. 그리하여 탁봉이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가 대두 가마니를 짊어지고 길거리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꽃순이가 탁봉이를 불러쓰는 것이었지요. 탁봉이구나. 내일 모레가 단오인데 넌 오늘도 일만 하는 거야? 응. 최진사 어른께 대두 한 가마니 옮겨드려야 혀. 옮기는 일은 내일 하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장터에 가지 않을래? 꽃순이는 온 마을 청년들이 눈독을 들이는 처녀였지요. 그런 꽃순이의 제안에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가 나랑 같이 장터에 가고 싶은겨? 놀란 탁봉이가 대두 가마니를 떨어뜨렸지요.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나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섰는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처럼 가난한 사내한테 내가 가당키나 하냔 말이야.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것이었지요. 아오, 이 요망한 기집애 같으니. 사람을 괜히 놀리고 쥐러리여. 에이 농친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라. 이따가 일 끝나고 만나줄 터이니. 참말이냐? 알겄다. 내 후딱 댕겨오마. 꽃순이의 말에 탁봉이 얼굴이 쫙 펴졌지요. 그렇게 꽃순이와 헤어진 탁봉이는 서둘러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두 가져왔습니다요, 진사나리. 일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는 게야. 그리고 네 애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죄송합니다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 그만. 흥, 그게 네 사정이지 내 사정이야. 일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굽실거리기나 하고. 허면 지가 어떻게 해야 좋으시겠습니까? 늦은 대신 우리 집 한 채 지붕 좀 고쳐놔라. 최진사 댁 별채는 지난 태풍 이후로 자꾸만 비가 새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나리. 뭐 하느냐? 대답했으면 후딱 가봐라. 탁봉이는 안차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황토를 개어 빗물이 새는 틈새를 메꾸기 시작하였답니다. 솜씨 좋게 황토 반죽을 밀어 넣으니 구멍난 곳이 감쪽 같아졌습니다. 어이쿠, 이게 왜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헌데 문제가 생겼지요. 물기를 머금은 천장이 그만 쑥 빠져버리고만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탁봉이는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탁봉이는 지붕을 수리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마님의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깊이 잠들어 있던 마님은 그만 날벼락이었지요. 속옷 차림이던 마님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불로 앞가슴을 가리며 말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탁봉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본 탓에 가슴이 콩닥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아, 마님, 죄송합니다요. 지붕을 수리하다 그만. 그래, 다친 곳은 없느냐? 탁봉이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멍해졌습니다. 양반집 마님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노발대발할 법도 한데 오히려 탁봉이를 걱정해 주다니요. 아닙니다요. 마님께 폐를 끼쳐 송구할 뿐입니다. 지붕을 손보다가 그리 된 것이지.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탁봉이는 그런 마님의 고운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인인 최진사와는 사뭇 다른 성품이었지요. 마님은 빙긋이 웃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행여 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붕으로 다시 올라간 탁봉이는 한참 동안이나 이를 손에 잡지 못했지요. 그저 방금 보았던 마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멍하니 있었답니다. 허,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선녀인 것이 분명혀. 사람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나. 탁봉이는 수리를 마친 뒤 안방 앞으로 갔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요, 마님.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 마님은 마치 선녀가 나타난 것만 같았지요. 그래, 이제 비는 새지 않는 것이냐? 오늘 수리를 하였으니 한 나흘 후에 황토가 마르면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는 탁봉이라고 합니다요. 그동안은 최진사 어른댁 일은 지 아버님께서 하셨을 것이구먼요. 오늘은 아버님이 허리를 다쳐 지가 대신 왔습니다요. 그러느냐, 알겠다. 그럼 지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구먼요. 그러자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약과라도 하나 받아가거라. 탁봉이는 얼떨결에 약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마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요? 노고가 많았으니 주는 것이다. 어서 가서 먹어라. 탁봉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탁봉이는 약과를 한 입 빼어 물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은 또 처음이구먼. 그러던 와중에 길모퉁이를 돌아서던 탁봉이는 누군가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이, 탁봉아, 거기서. 어디 만난 거라도 먹는 게냐? 아까 보았던 꽃순이었지요. 탁봉이는 얼른 손에 든 약과를 감추며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것이 말이요. 약과 아니냐? 누가 준 것이냐? 그냥 길 가다 주운 것은 아닐 테고. 탁봉이는 기겁하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준 것이라 말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흥, 보아하니 수상한데?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준 건지 알아내야겠구먼. 안 된다. 누가 줬는지. 나는 죽어도 말 못혀. 그래? 허나 다 방법이 있지. 꽃순이는 탁봉이 얼굴에 고개를 바싹 붙였지요. 탁봉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탁봉아. 왜 부르는 것이요? 솔직히 말해라. 너 총각딱지 떼고 싶지 않느냐? 탁봉이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꽃순이는 그런 탁봉이를 보고 킥킥 웃더니 그의 팔을 획 잡아 끌었습니다. 자, 따라와라. 어디 좋은 데로 가보자꾸나. 그렇게 얼떨떨한 탁봉이는 꽃순이에게 끌려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꽃순이는 거세게 달려들었지요. 탁봉이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일을 치렀답니다. 이 약과 참 맛있구먼. 이거 최진사댁 약과 맞지? 어떻게 알았냐? 니한테는 아무것도 못 숨기겠다. 탁봉이가 뛰어봐야 이 꽃순이 손바닥 아니여. 참말로 그런갑다. 둘은 거사를 치른 후 나란히 앉아 약과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달콤한 약과를 한 입 베어 물며 싱긋 웃었습니다. 헌데 어째 탁봉이는 말이 없었지요. 탁봉이는 꽃순이의 곁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꽃순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남녀의 일을 치렀으니 내 너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책임은 무슨 책임? 그게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내 가진 것 하나 없는 장돌뱅이지만 그래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자신은 있구먼. 그러니 내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 꽃순이는 약과를 삼키다 말고 탁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꽃순이는 피식 웃더니 약과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시집 간다.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너 시집을 간다고? 그래, 건넌마을 팔복이가 나에게 구혼을 했거든. 탁봉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복이? 그 밭되기 두 마직이나 있는 팔복이 말이더냐? 그래, 맞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정작 너는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꽃순이는 한숨을 쉬며 탁봉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니 날 잊거라. 이건 별일 아니여. 그리고 약과 잘 먹었다. 아마도 꽃순이는 시집을 가기 전에 탁봉이에게 추억을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았지요. 탁봉이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멍하니 주저앉았지요.
꽃순이는 말없이 일어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가 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잠자리에 누웠어도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가버렸지만 탁봉이의 가슴에는 깊은 허망함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꽃순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장돌뱅이가 어찌 처녀의 혼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란한 며칠이 흐른 뒤 탁봉이는 다시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고친 지붕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마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마님의 치맛자락이 살짝 날렸지요. 그러자 햇살에 빛나는 종아리가 더욱 눈부셨습니다. 탁봉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지붕이 아주 잘 고쳐졌습니다요. 이제 비가 새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수고가 많았다. 오늘은 수정과를 준비했으니 마시고 가거라. 탁봉이는 당황하여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마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감히. 괜찮다. 내가 직접 우린 것이니 네가 마셔주었으면 좋겠다. 탁봉이는 그제야 조심스레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입에 머금는 순간 향긋한 계피 향과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거기다 어찌나 시원한지 힘든 수고가 싹 잊혀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리 시원하고 달콤한 것은 처음이구먼요. 마님은 그런 탁봉이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보면 볼수록 내 눈길을 끄는 것 같구나. 마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탁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본 이후로 자꾸만 네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너는 참으로 이상한 매력이 있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마님. 마님은 한동안 탁봉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꽃순이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니라. 그게 어찌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입니까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꽃순이가 건넌마을 팔보기와 혼약을 맺었다고. 탁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음을 알고도 다른 이에게 가버린 여인을 원망하진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다고 사내가 되어서 원망만 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내가 눈여겨본 사내답구나. 허난 난 네가 부럽구나.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사는데 말이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탁봉이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3년이구나. 허나 남편이 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혼자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 사람은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 이 집에서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구나. 마님의 눈빛에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막한 밤을 보내는 것이 몇 해째인지 모르겠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에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부인이었으나 실상은 버려진 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안다. 그러니 오늘 밤 남몰래 안방으로 와보거라. 내 친히 널 위로해주고 싶구나. 탁봉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가 어찌 감히. 아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어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마님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요.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오라는 마님의 말에 흥분된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지요. 선녀 같은 마님의 부름이니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밤 마님이 있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담장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마님이 머무는 안채로 향하였지요. 안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지탁봉이 왔습니다요. 그래, 신발은 벗어 들고 오너라. 탁봉이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마님이 있는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초가 밝혀져 있었고 마님은 다소곳이 앉아 탁봉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데 누가 본 사람은 없더냐?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깊은 밤 남녀 단둘이 마주한 방 안. 낯선 긴장감이 감돌며 공기는 묘하게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탁봉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네가 자란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다, 한평생을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구나. 연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인생에 연인이 없다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마님의 말을 듣고 탁봉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먼요. 연모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먼요. 그러나 이내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마님께서는 이미 최진사 어른과 혼인을 하셨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구나. 마음에도 없는 이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너는 아느냐? 탁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이곳으로 시집을 왔지. 그런데 최진사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었다. 마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본체만체하며 늘 기생집을 전전하지. 혼자 늙어가는 나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구나.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진사댁 마님이라면 부족할 것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혼인이 얼마나 허망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텅 빈 방에서 잠을 청하며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단다. 탁봉이는 그런 마님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지요. 하여 천천히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도 탁봉이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지요. 눈과 입술이 겹치고 어느새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널 위로해 주려고 불렀는데 어째 내가 더 위로를 받은 것 같구나. 송구합니다요, 마님.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요. 나도 너무나도 좋았다, 탁봉아. 새벽달기 울기 시작하자 탁봉이는 조심스레 최진사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연모 없이 살고 있다는 마님이 너무나 가엾었지요. 또한 마님의 사랑스러움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몰래 최진사 댁을 찾아가곤 하였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는 마님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탁봉이의 솔직하고 소박한 성품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탁봉이는 마님의 단아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탁봉이는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님도 탁봉이를 연모하게 되었지요. 아니 지금 방에서 못들 하는 것이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최진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지요. 하여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놈 탁봉이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내 아내 방에 있느냐?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하거라. 탁봉이는 노비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님이 아무리 말려보았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 탓이니 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뭣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매우 치란 말이다. 최진사는 오히려 마님의 방문을 걸어 잠가 밖에서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방 안에 갇혀버렸지요. 한편 탁봉이는 온몸이 부서져 나갈 듯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도록 맞고 또 맞았습니다. 새벽달기 울고 아침 해가 떠서야 매질은 끝났습니다. 니놈들은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마을에 남아 있다가 내 눈에 띄면 네 부모까지 모두 내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최진사는 더 이상 마님을 자신의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과 탁봉이는 함께 동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님은 떠나기 전 자신의 손목에 있던 폐물을 모두 풀어 탁봉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너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걸 미천 삼아 꼭 성공해야 한다. 마님은 대체 어쩌시려고요? 꼭 성공해서 나를 데리러 와주겠느냐? 그녀의 눈빛에는 절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마음이 먹먹해져서 이를 악물었지요. 마님, 지가 기필코 꼭 찾아가겠습니다요. 마을을 떠난 탁봉이는 곧바로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장터를 두루 돌며 유행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여보시오, 요새는 어떤 물건이 잘 나가오? 요새는 뭐니 해도 화장품이라오. 분대 화장 중에 안 팔리는 물건이 없지. 얼굴을 칠하는 백분, 눈썹을 그리는 눈썹먹. 죄다 잘 나가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것은 역시 그거지 그거. 맞소, 그거라오. 답답하게 그러지들 말고 말씀 좀 해주시오. 뭐가 그리 잘 나가오? 뭐긴 뭐요. 바로 연지라오. 입술을 빨갛고 아름답게 칠하는 연지. 여인들은 얼굴을 단장할 때 연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탁봉이는 순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옳거니 연지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그 길로 탁봉이는 연지를 만드는 장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탁봉이는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연지 장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장인은 공방에서 진홍빛 연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지요. 어르신, 연지를 사고 싶소이다. 연지를 사고 싶다고? 그런데 요즘 물건이 없어 못 팔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오. 백냥을 마련했소. 이 돈으로 어떻게 안 되겠소? 연지 장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허허, 백냥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돈이 있다고 연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오. 그게 무슨 말씀이오? 연지는 홍화에서 얻은 정미홍에 자교충 가루를 섞어 만드오. 그런데 이 자교충이 죄다 청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요즘 풍랑이 심해 배가 한 척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탁봉이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직접 배를 타고 가서 자교충 가루를 사오면 되겠군요. 자네 사내답구먼. 허나 닝보까지 가는 배가 있다고 해도 풍랑이 멎지 않으면 떠나지 못할 것이오. 그것은 알아서 하겠소. 닝보까지 가는 배를 찾아보겠소이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청나라 닝보로 가는 배를 찾기 위해 군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항구를 돌아다니며 닝보로 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마침 한 선장이 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장 어른, 혹시 닝보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자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지금 서해 바다는 풍랑이 거세다네.
배가 나갔다간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야. 그럼 언제쯤 배가 떠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도와야 알지. 사흘이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 이달 내내 바람이 멎지 않을지도 모른다네. 탁봉이는 씁쓸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며 부두를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선장을 붙잡고 간절히 사정하였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장어른. 꼭 닝보로 가야 합니다. 선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탁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간절해도 지금 바다는 자비가 없네. 배가 나갔다간 통째로 삼켜질 수도 있다 말일세.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배를 태워주십시오. 선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탁봉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한 척 소개해주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선장어른. 헌데 말이야, 그 배는 지금 선원이 부족하네. 밤새 돛을 붙들 사람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지. 탁봉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선장은 깜짝 놀라며 탁봉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돛잡이는 잠도 못 자고 거센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네. 거기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큰데 그래도 하겠다는 말인가? 네, 닝보에 데려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탁봉이의 단호한 태도에 선장은 감탄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사내답구먼. 좋다.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태워주지. 하지만 후회하지 말게. 그렇게 탁봉이는 닝보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 탁봉이는 돛대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치고 파도가 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탁봉이는 몸이 휘청이며 바다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돛대 조심하게. 한번 놓치면 그대로 바다로 날아갈 걸세. 걱정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탁봉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닝보에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순간 탁봉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녀석 참 대단하구먼. 끝까지 버텨냈으니 그만하면 인정해 줘야겠어. 감사합니다, 선장어른. 덕분에 닝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자교충 가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탁봉이는 닝보의 시장을 돌며 자교충 가루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상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자교충을 취급하는 큰 상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장, 자교충 가루를 사고 싶소. 여기 100냥이요. 가질 수 있는 만큼 전부 사겠소. 그리하여 탁봉이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자교충 가루를 사들였지요. 며칠 후 탁봉이는 무사히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결국 자교충 가루를 손에 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허허, 자네 정말 해냈구먼. 이 자교충 가루를 구해올 줄이야. 탁봉이는 배낭에서 자교충 가루를 꺼내며 씩 웃었습니다. 어찌해서든 구해와야 했지요. 이제 연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일을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다네. 연지장인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미홍과 자교충 가루를 섞어 연지를 빚어내기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손을 놀린 끝에 드디어 100냥어치의 가루로 빚은 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받아가시게. 못해도 1000냥어치의 값어치는 될 것이야. 탁봉이는 붉게 빛나는 연지를 술에 가득 싣고 서둘러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한양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연지가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다니. 이보시오, 도대체 어디서 이걸 가져온 것이오? 내가 2배로 주겠소. 아니 2배는 무슨 3배를 주겠소. 아니 5배를 주겠소. 자자, 기다리시오.
연지는 한 술에나 있소이다. 돈 주고도 못 구하던 연지가 술에 가득 실려 있으니 상인들은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저작거리는 난리가 났고 연지는 순식간에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씩 줄을 서시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한양의 여인들까지 가세했지요. 그러니 질서를 세우려 해도 여인들은 연지를 손에 넣기 위해 치마를 휘날리며 다투었지요. 결국 단 한 번의 상행으로 탁봉이는 무려 30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100냥이 3,000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탁봉이는 다시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무려 3번이나 건넜지요. 연지뿐 아니라 한양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품들을 차례차례 들여왔습니다. 비단, 약재, 차, 향료 등 그가 손대는 것마다 막대한 이문을 남겼습니다. 찬바람이 불 즈음 탁봉이의 재산은 이미 1만 냥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을이 오기 전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겨울물을 사들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무의 값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무 좀 주시오. 김장철이 왔는데 무가 없으면 어찌하오. 내 돈을 더 얹어 주겠소. 그러니 내게 먼저 주시오. 에라 모르겠다. 5배라도 줬소. 내게 먼저 무를 팔아 주시오. 탁봉이가 사들인 무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창고에 무가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지요. 탁봉이는 이제 수백만 냥을 지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갑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무탈하실까?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탁봉이는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하여 마님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결국 마님이 친정에서 마련해준 작은 초막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탁봉이는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말을 달렸지요. 그러자 다 쓰러져 가는 초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이 이런 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탁봉이의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마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봉이를 본 마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 서렸지요. 탁봉이는 주저없이 달려가 마님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님,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정말 탁봉이냐?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이냐? 예, 마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마님을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마님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탁봉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탁봉이는 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궁핍하게 지내셨을 부모님을 직접 모셔와 한양에서 편히 모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부모님은 갑부가 된 탁봉이를 보며 대견해하며 좋아하셨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간 마을에는 별일 없었습니까?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마라. 네가 떠난 뒤 그 최진사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단다. 최진사요? 그자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거만하던 최진사가 나쁜 사기꾼들에게 소가 전 재산을 몽땅 날렸다지 않느냐.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듣자 하니 욕심에 못 이겨서 엉뚱한 곳에 큰 돈을 투자했다더라. 헌데 속고소가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마을을 떠났지. 그 뒤로는 행방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너무 비참한 꼴이 되었지.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는데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탁봉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자신과 마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최진사가 한순간에 몰락하다니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시원하기도 했지요. 허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 운명의 덧없음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나저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잊고 한양에서 편히 사십시오. 탁봉이는 그간 고생한 부모님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선사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탁봉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마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님을 부인으로 맞이한 탁봉이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과거 초라한 장돌뱅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부인, 그 옛날 부인이 나에게 말했던 그 말을 난 평생 잊을 수 없소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모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하셨지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구려. 저도 동감이어요. 제가 연모하는 사람이 나의 동반자가 되었으니 이제야 행복한 것 같답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끼리 오늘 밤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소? 뭘 그리 당연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밤은 날이 셀 때까지 안나드릴 것이어요. 자, 이리 오시오. 이 탁봉이가 마님께 극락을 맛보여 드리겠소이다. 탁봉이의 저택에서는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탁봉이와 마님은 평생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마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 잔말 말고 올라오거라.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가 너무 황송해서 그렇지요. 지 같은 백정놈이 마님과 합방이라니 가당키나 할 말입니까? 어허, 이 마님은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데도 대신 약조한 것은 확실히 지키거라. 염려 턱 놓으십시오. 지는 말한 것은 꼭 지키는 백정인지라. 허면되었다. 자, 그럼 여러 소리 말고 시작하거라. 천복이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하늘 같은 마님과 합방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자리에 누운 마님은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헌데 그 예쁜 마님이 이리 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천복이는 떨리는 심장을 가라앉히며 천천히 마님께로 다가갔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천복이라는 노총각 백정이 살았습니다. 천복이는 소나 돼지를 잡아 고기를 팔았는데 가끔은 사냥한 짐승을 팔기도 하였답니다. 산속을 제 집처럼 헤집고 다니니 웬만한 사냥꾼보다도 사냥 솜씨가 좋았지요. 그러다 보니 천복이에게 특별한 산짐승 고기를 부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큰 부잣집인 김좌수댁 후처 마님이 천복이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얘 천보가 안에 있느냐? 아니 마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래요? 사실 너한테 남몰래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단다. 말씀만 하시오. 이 천복이가 어떤 고기라도 구해드릴 테니. 그럼 널 믿고 솔직히 털어놓을게. 김좌수댁 후처 마님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녀였답니다. 오죽하면 그 김좌수가 부인을 잃자마자 거금을 들여 데려왔겠습니까? 그런 마님을 가까이서 보니 천복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였지요. 이 마님이 긴히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하니 천복이는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 좌수나리께서 영 부실하지 뭐니. 잠자리가 시원치 않구나. 저런, 그럼 안 되지요. 남녀의 즐거움이 곧 부부의 행복 아니겠습니까요? 호호,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어쩜 그리 잘 아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가지고 있는 웅담이 있느냐? 허나 천복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그건 없습니다요. 거기다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십수명인데요. 그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안 될까? 구할 방도가 없진 않습니다요. 헌데 이게 워낙 비싼 물건인지라 그래 얼마면 되겠느냐? 못해도 100냥은 받아야 하겠습니다요. 100냥이라는 말에 마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후처 마님이라지만
100냥은 보통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가진 돈이 50냥 뿐이구나. 에이, 그럼 아무리 마님이라도 안 됩니다요. 걱정 말거라. 내 100냥보다 좋은 걸로 셈을 치르도록 하마. 자, 귀를 가까이 가져오거라. 그러면서 천복이 귀를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귀에다 뭐라고 속닥거리는데 천복이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야 마님이 말한 제안이 너무나도 깜짝 놀랄 것이었으니까요. 아이고, 그게 참말입니까요, 마님께서요? 참말이고 말고. 그러니 그 웅담을 꼭 좀 구해주면 좋겠구나. 응, 제발 천복아. 아리따운 마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니 천복이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알겠습니다요. 그럼 닷새만 기다리시오. 천복이는 산에 가서 곰사냥을 할 심산이었지요. 정말 고맙다 천복아. 그럼 너만 믿고 있을게. 그리하여 천복이는 등에 총포 한 자루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 어느새 인적이 뚝 끊겨 있었지요. 그래도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자 마침내 곰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천복이는 옳았구나 그 뒤를 쫓았지요. 웬만한 사냥꾼보다도 몸이 날래니 어느새 곰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덩치가 큼직한 것이 사냥감으로 안성맞춤이로구나. 천복이는 총포를 겨냥해서는 지체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가 불을 뿜자 커다란 곰이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지요. 그럼 웅담을 챙겨보실까? 천복이는 닷새는커녕 사흘 만에 웅담을 챙겨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좌수댁으로 향했지요. 마님 천복입니다요? 넌 누군데 우리 마님을 찾는 게야. 헌데 마님 대신 웬 젊은 여종이 천복이를 막아서는 것이었죠. 코가 오똑하고 눈이 까만 것이 참으로 이뻤지만 아주 성질이 사나운 여종이었답니다. 아, 그게 마님과 약속이 있는지라. 약속은 무신놈의 약속, 썩 꺼지거라. 아니, 내 진짜로 약속이 있다니께. 그렇게 천복이는 월순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월순아, 이게 무슨 소란이냐. 아, 그게 웬 백정놈이 와서는 마님을 찾는지라. 내 손님이 맞으니 그만 들어가 보거라. 그래, 천복이 왔느냐? 그제서야 나타난 마님이 천복이를 맞이하였습니다. 헌데 천복이는 후처 마님의 자태에 눈이 휘둥그레해졌답니다. 오늘따라 곱게 차려입은 것이 그야말로 천상의 미가 따로 없었지요. 하여 천복이는 입만 떡 벌린 채 침까지 줄줄 흘렸답니다. 아니, 이 침 좀 봐. 천복아 정신줄 좀 챙기거라. 아이고, 송구합니다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천복이는 마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 웅담은 가져왔느냐? 여기 있습니다요. 옳거니, 웅담이 틀림없구나. 그럼 나도 약조를 지키도록 하마. 그 약조가 무엇인고 하니 마님이 천복이와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것이었지요. 웅담만 구해오면 오늘 밤은 네 것이 되어주겠다고 했었지? 자,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면서 마님은 천복이에게 슬금슬금 다가왔지요. 천복이는 마님의 살결에서 풍기는 향내에 정신이 아찔하였습니다. 허나 천복이는 하늘 같은 마님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떨렸답니다. 아이고, 마님, 이러시면 제가 너무 떨립니다요. 떨긴 왜 떠느냐? 너처럼 굳센 산에도 떨 일이 있느냐? 마님은 천복이의 손목을 슬쩍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복이의 너른 가슴에 슬며시 머리를 기대었답니다. 어쩜 이리 굳센 가슴팍이냐? 그야말로 사내 중의 사내로구나. 아이고, 마님,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요. 잔말 말고 올라오거라. 내가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지가 너무 황송해서 그렇지요. 지 같은 백정놈이 마님과 합방이라니 가당키나 할 말입니까? 어허, 이 마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데도 여러 소리 말고 시작하거라. 천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옷고름을 풀었답니다.
그러자 보름달처럼 하얀 살결이 ጧ 하고 드러났지요. 생전 처음 보는 흰 피부에 천복이는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천보가,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어서 시작하거라. 그리하여 천복이는 금방이라도 마님께 달려들려고 할 참이었지요. 이게 뭔 일이랍니까?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긴장하고 있던 천복이는 그만 펄쩍 뛰고 말았지요. 마님도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지가 물그릇을 옮기다 그만 깨먹고 말았습니다요. 오밤중에 물그릇은 왜 옮기고 난리더냐?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아닙니다요. 지가 깨뜨린 것은 다 치우고 갈 테니 마님은 염려 놓으셔요. 어허, 그만 가라는데 왜 토를 다느냐? 그렇게 마님과 월순이가 실랑이를 벌이니 천복이는 흥이 팍 식고 말았지요. 거기다 마님과 이러고 있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경을 칠 노릇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난 천복이는 뒤편문으로 불이 나게 달아나 버리고 말았지요. 그럼 마님,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 천보가 이러고 가면 어쩌라는 것이냐? 예, 천보가. 뒤에서 마님이 불렀지만 천복이는 냅다 뛰어가 버렸지요. 아니, 닭 쫓던 개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마님방을 벗어난 천복이는 대문께에 오고 나서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휴, 내가 오늘 귀신에 홀린 것 같구나. 숨을 진정시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그릇을 깨서 좋은 분위기를 엎어놓은 월순이었지요. 천보가, 잠깐 나 좀 보자. 왈가닥 월순이 아녀? 왜 또 나 갈구려고? 갈구긴 누가 갈군다고 그래. 잔말 말고 잠깐 따라와. 바른 대로 말여. 너 오늘 시방 마님은 왜 보러 온 것이여? 사실은 말이여, 마님이 나한테 웅담을 부탁했지 뭐냐. 좌수어른께 먹여야겠다면서. 뭐여?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여. 말이 안 되는 소리긴 마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좌수어른께서 요새 부실하시니 꼭 웅담이 필요하다고 하셨대도. 헌데 월순이는 고개를 젓는 것이었지요. 좌수어른은 벌써 며칠째 집에 들어오질 않으셨다. 아니, 어디 가신 거야? 나도 몰라. 갑자기 말도 없이 나가시더니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아니, 좌수 나리께서 없으신데 마님께선 나보고 웅담을 구해오라고 하신 것이요. 그럼? 아, 글쎄 그렇다니까. 나도 지금 이상해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난 지금 우리 좌수어른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다 정말. 우리 좌수어른이 보통 분이시냐. 우리 같은 하인들한테도 어질고 친절하신 분이여.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지요. 예쁜 처녀가 우는 모습을 보니 천복이도 마음이 무거워졌답니다. 괜스레 자기 책임인 것만 같았지요. 알겠다. 일단 내가 나리를 찾아보마. 정말이냐? 고맙다 천보가. 네가 그래주면 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다. 왈순이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천복이를 와락 껴안았답니다. 그 바람에 천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지요. 아까는 마님에 이번엔 왈순이까지. 오늘 무슨 날인갑다 정말. 응? 방금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하긴 꼭 찾아보겠다고 했지. 그래, 너만 믿고 있겠다. 다음 날부터 천복이는 좌수어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마을을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지요. 장터도 구석구석 찾아보았으나 좌수어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수어른을 찾아다니면서도 천복이의 머릿속에는 후처 마님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마님은 처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지금껏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천복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마님을 생각할 때마다 천복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좌수어른을 찾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온통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마을과 장터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좌수어른의 행방이 묘연하자 천복이는 결국 다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해는 벌써 서산으로 기울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 아니냐. 어제 날 그렇게 바람 맞춰놓고 오늘은 왜 또 왔느냐. 마님, 좌수어른의 행방이 묘연한데 어찌하여 웅담을 주문하셨던 겁니까요? 마님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천복이는 더욱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혹여 나리께서 어디 계신 줄 아셨던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나리가 없어질 줄 알고도 웅담을 주문하신 것이요? 마님은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좌수어른이 요즘 나를 영 신경도 안 쓰고 기생집에만 드나들어서 그렇다. 혹여 웅담을 먹고 기운이 나면 다시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결국 울컥하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난 후처라고 해도 정실 부인인데 요즘은 마치 청상과부처럼 혼자 사는 기분이다. 천복이는 마님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마님, 너무 속상해 마시어요. 나리께서 마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돌아오실 겁니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님은 천복이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는 그런 마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결심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지가 꼭 나리를 찾아보겠습니다요. 고맙다, 천복아. 네가 그래 준다면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좌수께서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 천복이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던 참이었지요. 마님은 감정이 북받친 듯 다시금 천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복이는 홀린 듯이 마님을 따라갔지요. 그런데 말이다. 갑자기 나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 내가 다 무서워지는구나. 그러니 네가 우리 집에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요. 그럼 내 방에서 머물면 되겠구나. 네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다. 아이고 마님, 그건 곤란합니다요. 기겁한 천복이는 손사래를 쳤지요. 제가 어찌 마님 방에서 자겠습니까? 지는 그냥 머슴 방으로 갈랍니다요. 왜 그러느냐? 너도 내가 걱정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머슴 방에서도 마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요. 알겠다. 어디서 자든 나를 잘 지켜주거라. 마님은 아쉬워하였지만 천복이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천복이는 작은 방에 들어 누웠지요. 헌데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마님의 얼굴뿐이었지요. 아이고, 어째 마님 생각이 자꾸만 난다냐?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천복이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천복이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너도 잠이 오지 않는 것이냐? 마님께서 어쩐 일이래요? 나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구나. 좌수어른이 걱정돼서 그러신가요? 뭐 그것도 있지만 말이다. 마님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지요. 나리께서 계실 때나 없을 때나 늘 혼자라서 너무 외롭구나. 마님은 천천히 천복이에게 다가왔답니다. 요즘 같은 일을 겪으니 어째 더욱 외롭기만 하구나. 이럴 때 너처럼 든든한 사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고맙지 뭐냐. 마님은 천복이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천복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피곤함이 몰려왔는지 마님은 어느새 천복이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지요. 어쩜 사람이 이리도 고우냐? 천복이는 조심스레 마님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백옥같이 고운 피부, 오뚝한 콧날, 가녀린 턱선이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천복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천복이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밤을 새우고 말았지요. 아니, 내가 잠들었던 것이냐? 마님께서 너무 염려가 크시다 보니 피곤하신 듯 했습니다요. 아니, 그럼 날 깨우지 그랬느냐? 깨어나시면 또 걱정을 하실 것 같아 일부러 깨우지 않았습니다요. 천보가, 너는 참으로 참된 사내로구나. 내 지금까지 너처럼 날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더니 마님은 천복이의 가슴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복이의 심장은 또다시 미친 듯이 뛰었답니다. 춥구나. 우리 슬슬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천복이는 마님을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자리에 눕혀주었지요. 그러자 마님이 조용히 천복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천보가, 이리 와보거라. 갑자기 마님은 천복이의 허리춤을 쓱 끌어내렸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요. 왜 그러느냐? 방금 전까지 날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당황한 천복이는 얼굴이 벌개졌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왈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아니, 왈순이 저것은 분위기만 좋다 하면 끼어드는구나. 아이고 왈순이 네가 천군만마구나. 마님은 황급히 천복이에게서 몸을 떼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천복이도 허겁지겁 바지를 올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 글쎄, 돼지 새끼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마당을 헤집고 있지 뭡니까? 아니, 이거사. 그런 건 날 부르지 말고 다른 머슴을 불러야지. 죄송합니다요. 지가 워낙 급해서. 알겠다. 내일 머슴들에게 일러 치울 테니 너도 가서 자거라. 그렇게 그날 밤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지요. 왈순이는 천복이를 보며 남몰래 눈을 찡긋하였답니다. 천복이는 다시 좌수어른을 찾기 위해 근처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에 밝은 천복이는 사람이 숨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좌수어른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길과 계곡을 헤매던 천복이는 해가 뉘엿뉘엿 지자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왈순아 나왔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좌수어른은 찾았느냐? 아니 아직도 행방을 모르겠다. 마을이며 장터며 이제는 산까지 다 뒤져보았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왈순이는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께서는 나리가 땅 문서를 가져가셨다고 하더라. 좌수어른께서? 헌데 나는 못 믿겠다. 나리는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질 뿐이 아니시거든. 혹시 누가 나리께 해코지를 한 것은 아니겠지? 그럴까봐 걱정이다. 두 사람은 방 안에서 나란히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왈순이는 조용히 천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서려 있었지요. 그래도 참 든든하다. 뭐가? 너 말이야. 나랑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덜 외로운 것 같다. 아이고 별말을 다 하구먼. 그 순간 왈순이가 천복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천복이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지요. 천보가. 왜? 잠깐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느냐? 천복이는 눈을 크게 뜨고 왈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왈순이는 와락 천복이 품에 안겼답니다. 그 바람에 천복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천복이는 멧돼지를 쫓듯이 왈순이 위에서 사정없이 뛰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천복이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지요. 천보가 날 샜다. 아 정말 해 뜨는 것도 몰랐네 정말. 어휴, 넌 옹담이 필요 없겠다. 어떻게 밤새 지치지도 않으냐. 머쓱해진 천복이는
대꾸도 하는 둥 마는 둥 왈순이 방을 나섰지요. 나간다. 오늘은 좌수어른을 꼭 찾아야겠다. 천복이는 다시 좌수어른을 찾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난밤 왈순이와 감정을 나누었지만 좌수어른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나 산길을 따라가던 중 문득 자신이 총포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왈순이와의 밤이 너무나도 아찔했던 나머지 중요한 사냥 도구를 챙기는 것조차 깜빡했던 것이었지요. 천복이는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복이는 마님댁으로 들어서려는데 마침 마님이 외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까지 장옷을 눌러쓰고 어딘가로 서두르듯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마님이 어딜 저리 급하게 가신대냐? 천복이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냥꾼의 직감이 어째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천복이는 멀찍이 서 마님을 뒤따라 갔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길을 따라 걷더니 옆마을의 작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천복이도 조용히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채 뒤편으로 돌아가 벽에 귀를 대었지요. 방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거라. 천복이가 좌수어른을 찾고 있으니 지금은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다. 아니, 그놈은 왜 끼어들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랍니까요? 천복이 그놈이 좌수어른을 찾아내는 날에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 되면 마님과 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요. 혹시 천복이한테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놈을 감싸는 것이 아닙니까? 순간 마님이 인상을 팍 썼습니다. 만드기 넌 정말로 멍청하구나. 아니, 저보고 멍청하다굽쇼? 내가 왜 그놈을 감싸겠느냐, 정이 들어서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웅담 운운하면서 놈을 끌어들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였다.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만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복이야말로 우리가 뒤집어 씌울 가장 완벽한 희생양 아니겠느냐.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좌수어른을 없앤 뒤 그 죄를 천복이에게 덮어 씌울 것이다. 사람들이 볼 때 천복이는 원래 사냥꾼이니 그놈이 좌수를 해쳤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허허, 과연 마님이십니다요? 게다가 내가 그놈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나면 다들 그놈이 좌수어른을 죽이고 내 곁에 남으려고 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드기는 만족스러운 듯 희죽거렸습니다. 그러면 지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도 땅을 차지하고 천복이 그놈은 알아서 목이 달아나겠구먼요. 그래,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다. 하지만 만에 하나 천복이 놈이 좌수어른을 먼저 찾아낸다면? 마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땐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럼 오늘 밤 좌수어른을 처리하겠습니다. 아예 숨통을 끊어 땅속 깊이 묻어버려야겠구먼요. 천복이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좌수어른의 실종은 처음부터 마님과 만드기가 꾸민 일이었지요. 거기다 이제는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마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었구나. 천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님은 처음부터 천복이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헌신짝처럼 내버릴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천복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우선은 좌수어른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천복이는 몸을 낮추고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마님은 서둘러 방을 나섰고 방 안에는 만등만이 남았지요. 한참 후 밤이 깊어지자 만드기가 삽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복이는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천복이는 조용히 몸을 낮춘 채 만득의 뒤를 밟았습니다.
사냥꾼이 먹이를 쫓듯이 천복이는 소리 없이 만득을 추적했습니다. 만득이는 산속을 한참 동안 걸어가더니 덤불 사이에 작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천복이는 얼른 그 뒤를 쫓았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천복이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좌수어른이었지요. 좌수는 단단히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그건 좌수께서 신경 쓸 일이 아니오. 어차피 오늘 하직할 분이 오지랖은 참나. 만드기는 삽을 번쩍 들어 좌수어른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천복이는 날쌔게 뛰어들어 만득을 들이받았지요. 아니 니놈이 어떻게 여길? 둘은 뒤엉킨 채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지요. 벌떡 일어난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을 벌였답니다. 그러나 만득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천복이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만드기가 천복이를 번쩍 들어올려 바닥에 내던져 버렸지요. 천복이가 쓰러지자 만드기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로 내 목숨도 끝장나는 거다.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이 처음인 줄 아느냐? 내 놈이 그렇게 아끼는 왈순이의 오빠를 죽인 것이 바로 나다. 천복이의 눈이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왈순이 오라비가 나보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죽여버렸다. 한 번 죽여봤는데 뭐 두 번 못 죽이겠느냐? 니놈은 정말 천하의 몹쓸 놈이로구나. 만드기는 대답 대신 삽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때였지요. 갑자기 만드기가 비명을 지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만 보니 만득의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왈순이었습니다. 천복이가 걱정된 왈순이가 그 뒤를 따라왔던 것이지요. 만드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천복이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그 한 방에 만드기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네가 우리 오라비를.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만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만득에게 다가가 비수를 높이 들어 쏠렸지요. 금방이라도 만득의 심장을 찌르려는 순간 천복이가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놔라 천복아, 이놈은 죽어 마땅한 자다. 왈순아, 너까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오라비가 네가 사람을 죽이길 원할 리가 있겠느냐? 왈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좌수어른의 밧줄을 풀어주었지요. 괜찮으십니까요, 좌수어른? 고맙다 천복아. 네 덕에 살았다. 왈순이 너도 고맙구나. 왈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오빠마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기억이 가슴속에 깊이 사무쳐 있었지요. 내 오늘 일은 모두 사또에게 아뢰겠다. 그러니 내 손에 피를 묻히지는 말거라. 왈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지요. 둘이 좌수어른을 부축하는 사이 만드기가 바람처럼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재빨리 만득을 쫓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좌수어른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놔두거라. 아니 뭐라고요? 저놈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도망칠 곳도 믿을 자도 없을 것이다. 허나 천복이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득 같은 자를 그냥 두었다가 또다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만득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소리가 난 곳을 향해 뛰었습니다. 만득이는 어두운 산길을 정신없이 내달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청일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천복이는 조심스럽게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득의 몸은
바위 위에 널브러져 있었지요. 이미 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놈은 결국 스스로 벌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좌수는 천복이와 왈순이의 활약으로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만득과 짜고 좌수 어른을 죽이려 했던 마님은 결국 관아에 잡혀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헌데 누군가가 그녀의 시신을 몰래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천복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백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고기를 썰고 사냥을 다니곤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좌수 어른이 갑자기 천복이를 찾아왔지요. 잘 지냈느냐, 천복아? 덕분에 무탈합니다요.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요? 천복아, 날 좀 따라오거라. 좌수 어른은 천천히 품에서 두툼한 책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족보였습니다. 여길 봐라. 오늘부터 너는 김선복이다. 내 아들이란 말이다. 천복이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좌수 어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내게 생명의 은인이며 또한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양자가 되어 내 가문에 들어오거라. 천복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난 자신이 이제 양반이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 왈순이 말이다. 그 아이도 이제 오라비의 원수를 갚고 잃어버린 재산도 되찾았다고 하더구나. 왈순이가요? 참으로 잘된 일이구먼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하려 한다. 천복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 천복. 아니, 선복아. 그렇게 천복이는 좌수 어른의 양자 김선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랑하는 왈순이와 혼인하게 되었지요. 서방님, 그 곰 같은 물건을 이제 좀 꺼내보셔요. 요새 통 못 봤더니 제 치마 속이 저려서 안 되겠어요. 치마 속이 저리면 안 되고 말고 내가 오늘 제대로 고쳐주겠노라. 그리하여 김선복은 웅담보다 귀한 물건을 휘둘러 왈순이를 아주 제대로 고쳐주었답니다. 밤새 명약을 얻어먹은 왈순이는 좋아 죽겠다고 자지러졌지요. 이후로 김선복은 양반이 되었으나 결코 한량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무술을 연마하며 스스로를 단련하였고 끊임없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묵과에 급제하여 훌륭한 장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장수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 모두가 그를 의로운 장수인 충의장 김선복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옛말에 덕불고 필유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 덕을 쌓은 사람은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말이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